안녕하세요. 오늘은 강의 교재 7장 연산증폭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연산증폭기 지난 시간에도 배웠는데 다른 증폭기를 어쨌든 전체적인 것들은 일단 연산증폭기의 기능하고 특성 파라미터, 가상 단락 및 이제 가상 접지의 개념을 이해하는 부분들 좀 설명을 할 거고, 그다음에 이제 반전 증폭기가 뭔지, 비반전 증폭기, 전압 팔로우 회로의 이제 해석과 설계를 이해하는 부분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연산 증폭기를 이용해서 이제 차동 증폭기, 계측 증폭기, 적분기, 증폭기가 굉장히 다양하죠, 많죠. 그래서 연산 증폭기의 주파수 특성을 이제 특성과 이제 슬로우율이 응용 회로에서 어떻게 미치는지.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이 시스템을 보다 보면 항상 신호가 이제 나오면 그게 항상 신호가 전달이 되면서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증폭기가 엄청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신호가 있더나 또 증폭을 해서 원하는 신호를 이제 필터링하고 하는 부분 때문에 여러 가지 증폭기 회로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일단은 전체적인 기초 부분들 얘기하고 반전, 비반전, 연산 이렇게 순서대로 오늘 할 수 있으면 7장 전체를 해보고 하는 데까지 한번 50분 가량 여러분들하고 이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일단은 연산 증폭기가 뭐냐? 오퍼레이셔널 앰플리파이어. 보통 신호라는 게 이제 직류하고 교류 신호가 있죠. 직류하고 교류. 여러분들이 지하철을 타게 되면 지하철 구간의 지하는 뭐예요? 직류 신호를 쓴다고. 그리고 5개. 그러니까 코레일을 타는 5개선은 교류를 쓴다고. 교류. 그러니까 직류와 교류.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는 배웠듯이 직류 교류 신호가 있는데 그 신호를 이제 증폭하는 부분들, DC 신호를 증폭하는 거하고 교류 신호 증폭하는 거하고 완전 틀리겠죠, 그죠, 여러분들이? 왜냐면 교류에는 뭐가 있어요? 주파수 성분이 들어가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어렵게 느끼지 말고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쓰는 것들을 하나씩 찾아보면서 한번 어떻게 설계되는지 보면 될 것 같아요. 임피던스 매칭용 버퍼 부분들, 전류 전압 변압기, 이게 이제 일반적인 전기나 이런 쪽에서도 쓸 수 있는 변압기, 적분기, 정물 정류기, 아날로그 필터. 그러니까 아날로그에는 교류 신호가 들어오면 뭐가 있어야 돼? 아날로그 필터가 있어야 되겠지. 발진기. 진동을 해서 발전해 주는 부분들. 선형 및 이제 비선형 아날로그 회로에서 그냥 폭넓게 사용되는 소자가 뭐냐? 연산 증폭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초의 상업용 연산 증폭기는 뭐예요? 1953년 6.25 끝나고 좀 나온 거네. 보통 이제 진공관 연상 증폭기로 해서 진공관 앰프 이런 것들 여러분들은 모를 거예요. 아마 53년도에 나온 거니까. 요즘에 매니아들은 이런 거 쓰고 있겠지만 하여튼 모델 K2 이게 최초로 연산 증폭기가 이제 출시가 됐어요. 그리고 최초 반도체 연산 증폭기 디바이스가 이제 반도체 소자가 나오면서 실리콘 트랜지스터가 나온 거죠. 그게 이제 1961년도에 실리콘 트랜지스터 연결하여 만든 연산 증폭기가 있었다. 갭 R 의해서 개발된 부분이고 같은 사람이네요. 이제. 그리고 최초의 IC 연산 증폭기. 이게 기존의 진공관에서 트랜지스터가 바뀌었고 또 뭐로 바뀌어서 바이폴라 트랜지스터와 저항을 단위치로 만든 IC가 됐어요. IC. 그거는 1953년 지나서 1961년도 그리고 이제 63년 이렇게 시간이 거슬러 오네요. 그죠? 이런 부분이고 여러분이 바이폴라 트랜지스터와 이제 이런 부분이 나타난 부분이고 그리고 IC 연산 증폭기의 변화가 된 거는 언제? 페어차일드에서 범용성이 뛰어난 RM101 1967년이네요. 또 UA741 이게 이제 1968년 교수님이 이제 태어난 해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상용화하면서 보편화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연산증폭기가 보편화돼서 쓴 게 페어차일드. 지금도 페어차일드 회사가 있어요. 지금 이제 산업진흥원에 여러분들에게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 부분이에요. 그리고 연산증폭기에 이제 입출력 단자가 있는데 인버팅 반전이라고 하죠. 인버팅 입력 단자, 입력 신호와 출력 신호가 반전 이상을 가지는 부분은 이제 인버팅 부분이고, 비반전 난 인버팅 입력 단자가 있는데 이제 입력 신호와 출력 신호가 동일 이상을 가질 때 비반전 입력 단자라고 볼 수 있죠. 또 입력 단자, 출력 신호가 나오는 단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offset 제거하는 부분 있죠. offset 널링 단자와 이제 주파수 보상을 위한 단자들이 있죠. 거기 이제 전원 단자, 플러스 전원과 마이너스 전도가 인가될 때 보통 이제 반전 입력, 비반전 입력, 전원 단자, 전원 마이너스, 출력 단자가 있는 연산 증폭기 기본 부분들. 여러분들 이제 증폭기 설계하고 할 때 이제 쓸 수 있는 부분이겠죠. 연산 증폭기를 이제 수치적으로 이제 보는 거예요. 연산 증폭기. 이런 게 있구나, 이런 거 정도만 체크하면 될 것 같아요. 두 입력 단자에 인가된 신호의 차를 연산 증폭기 자체 이득만큼 이제 증폭하고 단일 신호를 출력하는 소자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 부분들 기억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연산 증폭기의 특성 파라미터 부분인데, 이 부분은 이제 연산 증폭기 특성 파라미터는 개방 루프 전압 이득, 오픈 루프 볼티지 게인. 그러니까 이 부분이 연산 증폭기 자체 이득이며 매우 큰 값을 가진다. 뭐일 때 연산 증폭기 특성 파라미터 중에 하나가, 이런 부분을 기억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입력 저항, 두 입력 단자의 이제 본 연산 증폭기 입력 저항이 큰 값을 가지는 부분이 있는 부분이고, FET 입력 단자가 갖는 연산 증폭기는 무한대에 가까운 입력 저항을 갖는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입력 바이어스 전류가 있는데, 입력 바이어스 전류 부분은 매우 작은 값을 갖는다. 바이어스 전자 증폭기의 특성 파라미터 중에 하나를 얘기하는 거고, 입력 옵셋 전압 부분들은 DC 전압을 이제 0V로 만들기 위해서는 개방 루프 연산 증폭기의 두 입력 단자에 인가되는 DC 전압이 수십 마이크로볼트나 수 미리볼트 범위 내에서 매우 작은 값을 가지고 있죠. 이런 것들이. 출력 저항 부분들은 출력 단자에서 본 연산 증폭기의 출력 저항은 매우 작은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산 증폭기의 특성 파라미터 부분인데, 공통 모드 제곱이 CMRR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중력 단자에 인가되는 신호의 이제 공통 형분을 제거하는 성능이며 100dB 정도 매우 큰 값을 갖는다. 100dB 엄청 큰 값이죠. 이런 분들이 dB 스케일로 표현할 때, 또 슬로우 레이트 부분인데, 이 슬로우 레이트 부분은 연산 증폭기의 출력 전압의 최대 변환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대신호 응답성에 영향을 미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이고, 단위 이득 대역폭에서는 이제 연산 증폭기의 이득이 1이 될 경우에 대해 주파수를 얘기한다. 어떤 때? 연산 증폭기 이득이 1이 될 경우에 주파수를 단위 이득의 대역폭으로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연산 증폭기 특성 파라미터 부분인데, 파라미터 값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죠.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이 이제 공학을 하게 되면 항상 수치, 이렇게 디바이스의 수치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수치가 뭘 의미하는 정도만 알아도 여러분들이 많이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수식이나 이런 걸 다 해석을 안 해도 이게 뭐구나, 이런 것만 기억을 해도 구분할 수 있으니까. 개방 파라미터 부분이 이제 개방 루프 전압 이득 부분이 있죠. 그 입력 저항이 얼마 정도, 메가옴 정도, 입력 전류, 바이오스 전류분이 어느 정도 되는지, 옵셋 전류가 어느 정도 흐르는지, 입력 옵셋 전압 부분들이 또 있죠. 1mV와 이제 5mV의 이런 부분들. 공통 모드 있을 때, 공통 모드 제거비에는 요 디바이스 자체에 차가 있지. 90dB, 이건 100dB더라.
디바이스 성능이 차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죠? 또 단위 이득의 대역폭. 그러니까 단위 이득 대역폭 뭐라 그랬어요? 연상 증폭기 이득이 1이 될 경우에 주파수를 얘기한다. 그럴 땐 1메가다 이거는. 이게 좀 높을수록 디바이스 성능이 좀 높아지겠죠? 지금은 뭐 주파수대가 뭐 기가대 100기가, 200기가 막 이렇게 올라가는 추세에 있으니까 이제 디바이스 성능이 주파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RF 파장이 작기 때문에 디바이스 사이즈가 엄청 작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기술이 엄청 고난이도라는 얘기예요. 어렵다는 얘기지.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은 이제 볼 때는 이게 뭐에 쓰는지 모르는데 여러분들이 교수님 이제 틈나는 대로 이제 응용 시스템에 대한 개발 부분들을 어떻게 하는지, 그러니까 산학연 과제 같은 것들 많이 하는데 이게 애틀이나 전자품연구원 여러분들이 아는 카이스트, 디시트, 유니스트 뭐 이런 과기원들하고 같이 코어를 선생님이 많이 하는데 뭐 어떤 프로젝트를 하는지 거기 어떻게 적용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틈틈이 설명을 해줄게요. 출력자 그리고 이제 입력절 전압의 이렇게 범위 부분들이 있죠. 플러스 마이너스 15V의 이제 부분들, 출력 전압의 스윙 부분도 있죠. 슬로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특성 파라미터 표 이런 것들이 다양한 형태의 인공화학에서 나오는 것 중에 하나인 거예요. 이상적인 것들은 이렇게 무한대, 제로, 무한대 이상적이겠지. 근데 물리적인 형상에서 이렇게 나타날 수가 없겠지, 그죠? 그 이상적인 아이디어한 연산폭기 특성은 뭐예요? 개방 루프 이득과 입력 저항과 무한대. 이게 무한대다. 무한대까지 클 때는 제일 이상적이지만 그렇지는 않다. 입력 바이어스 전류와 이제 출력 저항일 때는 매우 작은 값을 갖는다. 공통 모드 제곱이 부분인데 이건 무한대 값을 갖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상 단락 부분인데 버추얼 숏된 부분인데 좀 그림이 깨졌는데 준력 단자의 사이의 전압이 제로에 가까워. 이제 매우 작은 값이 될 때는 단락이다, 숏이다. 또 가상 접지, 버추얼 그라운드 부분들은 연상 증폭기의 귀환을 걸고 비반전 단자를 접지시키면 연산 증폭기의 이제 입력 단자 사이의 가산 단락 현상에 의해서 반전 단자가 접지에 된 것보다 된 것처럼 보이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상 단락과 이제 가상 접지 부분이 있는데 이제 입력 전류 부분들이 이제 두 개가 있죠. 거기 이제 전압 부분이 들어가는 부분들. 여기 가상 접지 부분이 이제 그라운드가 이제 걸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산 증폭기가 개방 루프로 이제 사용되는 경우에는 이론적으로 이제 출력 전압의 크기가 이제 100V가 되고 실제 연산 증폭기의 최대 출력은 전원 전압보다 이제 2에서 4V를 갖는 값을 갖는다. 2V에서 4V 정도의 값을 갖는다. 연산 증폭기 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산 증폭기가 이제 귀환을 갖는 경우가 있는데 연산 증폭기가 이제 출력에서 반전 전압 단자로서 이제 저항과 캐패시터, 인덕터,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이런 부분인데 이런 소자가 연결되는 부기한 네거티브 피드백이 걸렸을 때 사용한다. 어떤 때? 네거티브 피드백이 걸렸을 때. 부기한을 걸면 이제 페르프, 클로즈 루프인 이득이 작아지는 대신에 선형 동작 범위가 넓어져서 출력이 포화되지 않고 선형으로 동작을 한다. 출력이 선형적으로. 개방 루프일 때, 부기한 선형으로 있을 때 동작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체크하는 부분들을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반전 증폭기 회로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반전 증폭기는 이제 인버팅 앰플리파이어라고 하는데 이런 앰프 그라운드 부분이 있고 저항 성분이 있고 여기 앰프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비반전 신호가 이렇게 갔을 때 어느 정도 증폭이 되죠. 반전 위상을 갖는다. 위상이 바뀌었잖아. 이런 위상이 마이너스 반전된 거예요. 반전 이상을 갖는다. 이렇게. 가상 접지가 고려되는 반전 증폭기가 이제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페르푸드 이득인데 클로즈 루프 게인이 있습니다. 이상적인 연산 증폭기 이제 두 입력 단자 사이에 가산 단락이 존재하고 비반전 단자는 접지되어 있으므로 반전 단자는 가상 접지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페르프 이득이 이제 부호가 마이너스인 것은 입력 신호와 출력 신호의 위상이 반전 관계를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입력 저항 반전 단자가 가상 접지되어 있으므로 이제 I가 이제 R1 페르프 이득과 이제 입력 저항을 동시에 크게 할 수 없는 경우 트레이드 오프 관계를 갖고 있겠죠. 이런 부분이. 그리고 출력 저항 부분은 출력단이 션트 피드백을 가지므로 부하에서 본 출력 저항 R0는 매우 작은 값을 갖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전 증폭기 부분 인버팅 앰플리파이어는 반전 증폭기의 등가 회로 그 등가 회로가 이상적인 연방 증폭기인데 아까 그 반전 증폭기 부분을 등가 회로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저항 성분, 전원 성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반전 증폭기에 대한 특성, 핵심 포인트를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반전 증폭기 동작과 이제 일종 질의 작용 이제 비유를 하는 부분인데 일단은 힘점, 일단 입력 전압이 있어요. 일종 질의 받침점, 접지, 작용점, 출력 전압이 왔다 갔다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반전 증폭기는 이런 원리에 의해서 볼티지가 올라가면 위상이 바뀌어서 나오는 거. 마이너스 볼티지가 들어가면 위상이 바뀌어서 이렇게 들어온다. 이런 원리가 반전 증폭기다. 뭐 시소 원리랑 비슷하겠죠, 그죠? 이렇게 개념적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시뮬레이션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이렇게 한번 시뮬레이션 돌리면 그 수치를 다 몰라도 이런 이제 활용만 해서 여러분들이 보면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이 제품도 거기에 이제 반전 가산기 뭐 말 그대로 가산이 되는 거 플러스 I 전류가 이제 플러스 될 수도 있고 거기 전압이 이제 플러스 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R1, 2, 3, 4 이렇게 가산기를 통해서 나와서 전압이 나올 수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반전 가산기 응용하는 부분들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 여러분 참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반전 증폭기 회로의 이제 고장 진단 부분인데 트러블 슈팅 고장 진단 트러블 슈팅이 일으키는 부분들을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항상 올바른 동작하지 않고는 회로의 오동작 원인을 찾는 거죠. 이게 엄청 중요한 게지. 여러분 이제 어떤 시스템을 설계했는데 이게 어디서 잘못됐는지 뭐가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들 이제 꼭 체크를 해야 되겠죠. 그죠? 회로의 고장 진단은 이제 다음 순서대로 이제 따른다. 회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회로를 만나도 뭐가 있어? 전원을 인가를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뭘 켜도 핸드폰을 키든 노트북 키든 뭘 키든 전원을 먼저 넣어보잖아요. 근데 전원이 안 들어와. 그 뭔가 전원 신호에 문제가 있는 거겠지, 그죠? 그러니까 전원 증폭기가 있을 수도 있고 거기에 뭐 시그널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건 통신, 시그널. 그러니까 전원 부분하고 통신 부분이 틀리다고 보시면 될거예요.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전기공학 부분에서는 전원이지, 전원. RLC 신호에 의해서 전원이 들어가는 거고 서른 선생님이 얘기하는 말이나 이런 것들 증폭이 들어가는 거는 통신 신호에 전원이 인가돼서 통신 시그널이 이제 더 전달이 되는 거예요. 이런 원리 개념만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면 어떤 시스템을 만나도 유사하다 이렇게 보면 여러분 될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컨트롤이 되고 표현이 되고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AI, 뭐 빅데이터 이런 거 같이 이런 거 다 어플리케이션 아니고 근본은 전기, 통신 이런 게 기반이 돼야 거기에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게 없으면 AI, 빅데이터 이런 게 전혀 의미가 없는 거예요. 플랫폼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인프라 부분이. 지금은 선생님이 공부하고 할 때는 10년, 20년 전에는 그런 쪽의 인프라들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이슈가 많았는데 지금은 그게 소프트웨어
비중으로 많이 올라간 거야. 왜냐면 하드웨어 기반들이 많이 개발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기반의 기초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전원 입력 신호가 올바로 인가되는지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되고, 회로를 구성하는 부품들이 이제 올바로 연결되는 있는지, 또 소자의 불량 여부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반전 증폭 회로의 이제 고장 진단 부분인데, 전원 전압 근처로 이제 포화될 경우에 여러분들이 이제 R2가 개방되었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반전 증폭 회로의 고장 진단 부분인데, 반전 단자에서는 입력 사이의 경로 또는 저항 R1이 개방되었다고 진단되는 부분입니다. 그죠? 이제 반전 증폭기 회로의 고장 진단. 입력의 진폭을 이제 증가시키면 뭐가 돼? 출력 신호의 한쪽이 포화되어 잘리는 현상. 그러니까 세츄레이션 된다는 얘기지. 그럼 이제 옵셋 전압 영향이라고 이제 판단하는 거예요. 어떤 증폭기 부분이. 옵셋 제거 단자에 가변 저항기가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가변 저항을 조정하여 옵셋 전압을 제거하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옵셋 전압. 점검 체크하는 거 여러분들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비반전 증폭기 회로 부분들 한번 할게요. 좀 스피드 있게 좀 나가는데, 여러분들이 다른 응용하는 분들을 여러분 선생님이 한번 했던 것들을 뭐 자유스럽게 한번 설명하는 게 좀 지루하지 않고 그럴 수도 있어서 한번 좀 마무리 출장을 하고 그걸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시간이 좀 남으면 요즘 프로젝트, 올해 사업들, 어제도 이제 중기부에서 하는 중기 혁신 프로젝트를 하나 계약을 하고 왔는데, 그런 것들 뭘 지금 개발하는지를 한번 보여주는 게 여러분들한테 더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 보고 있습니다. 비반전 증폭기, 전압 팔로워 하는 부분들, 비반전 가상기, 비반전 증폭기의 회로에 고장 진단하는 부분이 어떤 게 있는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반전 증폭기는 non inverting amplifier 부분인데, 비반전 증폭기 회로 이렇게 보면 돼요. 앰프 분들하고 전원, 저항분, 성분, 어떤 저항 성분이 이렇게 올라가는, 이거는 비반전 위상이 바뀌지 않았죠. 이게 동일 위상의 증폭이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시그널이 들어가도 이런 소신호, 시그널을 이렇게 키워주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한 디바이스들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핸드폰이 됐던 노트북이 됐던 모든 시그널에서 증폭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와이파이, 여러분들이 이제 와이파이를 신호를 받더라도 거기에도 송신기 역할을 하지만 증폭을 해서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증폭기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반전 증폭기 부분은 이제 페르피드, 이상적인 연상 증폭기의 두 입력 단자 사이에서 가상 단락이 존재하므로 반전 단자의 전압 V1과 V1 이렇게 전압 부분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입력 저항 부분들은 RI 저항 부분 이런 게 있구나. 여러분들이 한번 나름대로 학기 중에 잘 책을 넘겨가면서 너무 어렵게 느끼지 말고 이런 게 있구나 하고 체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매우 작은 값으로 이제 저항이 출력 저항이 이제 매우 작은 값으로 가지는 부분 기억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반전 증폭기 이제 non inverting amplifier 부분인데, 이상적인 이제 등가 회로는 아까 이런 회로 자체가 등가로 표현하면 이 표현을 계속 그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회로를 ORCAD나 이런 CAD 형태로 할 때는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의 약속이지. 전원 부분 저항이다. 등가 회로 이렇게 만들어서 회로를 구성하면 이게 비반전 증폭기구나.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증폭기의 특성을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비반전 증폭기 부분이 이제 이상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비반전 증폭기의 폐루프 전압 이득이 나타난다. 여러분들 한번 기억을 하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지난번에 본 것 같이 비반전 증폭기 동작점과 3종 지뢰 동작을 비유를 해버리면, 힘점을 가지면 받침점이 있지. 그럼 요 기반으로 요 신호대 이거 올라가는 거예요. 플러스 쪽으로. 비반전 증폭기는
또 하나 신호 마이너스 볼티지 마이너스 1은 요 기반으로 저항 성분에 따라서 내려가는 거. 가장 단락부. 그 원리적으로 여러분들 기억하면 좀 더 쉬울 것 같아서 그림 그려줬어요. 그래도 뭐 쉽지는 않은 부분도 있는데 비반전 적폭기는 저렇게 지레드 원리 이렇게 올라가는구나 플러스가 돼서 뭐 이렇게 정도 기억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시뮬레이션 결과는 이렇게 나타나고 거기에 따라서 저항 성분에 따라서 이 파형이 바뀌는 거야 항상. 항상 교류는 뭐야? 이 파형이 커졌다 작았다 폭이 넓어졌다 좁아졌다 주파수는 이게 막 뛰는 거고 그러니까 인간은 그런 원리를 발견하는 거야. 창조주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부분들을 발견해서 그걸 이용을 하는 거지. 그래서 그 이용해서 그게 이제 음성을 전달할 수도 있고 이 하는 부분들을 발견해서 과학적으로 이제 진보가 되는 거겠죠. 보시면 전압의 이제 팔로워 볼티지 팔로워 부분인데 비반전 증폭기 회로에서 이제 R0가 이제 제로일 때 이렇게 볼 수 있고 가상 날라게 될 때는 페르프 이득이 1이 된다. 부분들을 기억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압 팔로워 볼티지 팔로워 부분인데 입력 저항과 출력 저항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입력 특성이 틀린 부분이고 전압 팔로워 특성이 이제 틀리다. 이때는 이제 전압 오차가 이렇게 제로로 가고 볼티지가 V1으로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전압 팔로워 응용 예 부분인데 신호원과 부하가 직접 연결이 되는 경우 이럴 때 삽입되는 경우는 임피던스 매칭용 전압 버퍼, 볼티지 버퍼가 사용된다. 이런 볼티지 버퍼가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회로에 어떤 신호? 이런 버퍼가 임피던스 매칭 버퍼가 들어갈 때 전압 팔로워의 응용 예를 이제 볼 수가 있다.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이렇게 이제 이런 이득을 넣었을 때 이런 파형을 만들어주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파형을 스코프나 스펙트럼이나 뭐 보여주는 거야. 야, 이런 신호를 넣었을 때 값을 맞춰보는 거지. 그게 엔지니어가 하는 역할이거든. 그래서 나중에 이런 파형이 나왔다. 아, 설계가 잘 되었구나. 보는 거예요. 비반전 가상기도 마찬가지. 이제 중첩 정리를 적용해서 입력 신호에 의한 출력 전압에 독립적으로 구하는 부분들, 출력 전압을 구할 수 있는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반전 가산기 부분들, V1 출력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죠. 그 비반전 가상기에 대한 출력 부분들. 비반전 가상기의 이제 비반전 가상기 출력 부분의 저항 성분의 수치를 나타나고 있죠. 두입력된 이제 합이 출력이 된다. 어떨 때? 비반전 가상기 응용할 때 이렇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얘는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시뮬레이션 돌려보고 비반전 증폭기 이제 회로 고장 진단을 해봐야 되죠. 이게 회로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귀한 경로 또는 이제 저항 R2가 개방되었다고 판단될 때는 어떻게 했을 때 어떤 신호가 세츄레이션 돼서 잘라 나가죠. 이런 신호가 들어갔을 때 이렇게 나옵니다. 고장 이건 좀 고장이 됐구나. 오픈돼서 개방이 됐구나. 고장 어디서 고장된지 체크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비반전 고장 진단에서 개방이 안 됐어 이게. 그럼 출력이 제대로 출력이 되는구나. 그럴 때는 회로 자체가 문제가 없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걸 회로를 넣어서 그리고 이제 비반전 증폭기 회로의 이제 고장 진단 부분인데 입력의 진폭을 증가시키면 출력 신호의 한쪽이 포화되어 잘리는 경우 그때는 옵셋 전압의 영향으로 이제 진단을 하고 있는 건데 옵셋 제거 진단에 이제 가변 저항기가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가변 저항을 조정하여 이제 옵셋 전압을 이제 제거하는 부분이죠. 이때는 이제 위에 부분은 상관없는데 밑에는 옵셋이 제거되지 않은 부분이 보이죠. 그죠? 여러분들 옵셋 부분들 볼 수가 있습니다. 잠깐 체크를 한번 해보고 가지고 이제 연산 증폭기 응용 회로 이런 쪽을 어디다 응용을 할 수 있는지 볼 수 있어요. 보통 이제 차동 디퍼런스 앰플리파이어 두 신호의 차이를
체크하는 거예요. 디퍼런스 증폭기 부분들. 자동 증폭기 회로를 이제 보면 되고, 그 자동 증폭기 회로의 중첩 정리 부분을 보면 자동 증폭기 중첩 되는 부분들은 이제 회로를 이제 해석을 해보고 어떤 신호가 들어갔을 때 그거에 대한 피드백 되는 부분들 이제 나타나고 있죠. 자동 증폭기 이제 출력 부분도 같은 말이에요. 저항 평분이 이제 R1, R2, R3, R4 부분인 경우에 페르프 차동 이등 부분들은 이렇게 나타날 수 있죠. 볼티지, 앰플리파이어. 그 차동 증폭기 이제 디퍼런스 앰플리파이어 부분인데 차동 증폭기 입력 저항 부분들은 R 성분이 R1, R3 차동 이득과 차동 입력 저항 사이에 서로 교환 조건이 이제 존재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R1과 R3가 이제 이렇게 R1이 들어갔을 때 전류 성분 이때는 단락, 가상 단락이죠. 이게 부분들 차동 두 가지 차를 이제 비교를 해보는 거죠. 저항 성분을 이렇게 봤을 때 좀 자동 주폭이 특성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한번 VRF 자동 이등, 자동 증폭 저항 사이의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내용들 한번 자주 보고 이제 부하 효과가 뭔지 이런 것들을 자꾸 읽어보면서 여러분들이 중간고사 기말기가 기간 안에 한번 책을 좀 도서관에서 열심히 보면서 집에서 보면서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시뮬레이션 부분도 참 그렇게 되는구나. 그러니까 계측기 증폭기 부분인데 인스트럭멘트 이제 앰플리파이어 부분인데 이제 일단은 차동 증폭기의 단점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사용되는 부분이 차동 증폭기에서 이제 유한한 입력 저항일 때 이제 계측기 증폭기가 있는데 앰프가 있어. 이거를 나름대로 개선하기 위한 자동 증폭기 회로가 들어간다. 계측 증폭기 부분인데 출력 전압 있고 선압 이득이 있다. 두 입력 신호의 본 자동 입력 저항이 무한대에 가까운 매우 큰 값을 가지고 따라서 측정기로의 부하 효과에 미치지 않는다. 이 부분 때는 그리고 계측 증폭기인데 인스트루먼트 앰플리파이어 부분인데 이제 R1과 또 R1F와 R1V가 이제 직렬로 연결돼서 구현된 부분이죠. 이런 부분으로 계측 증폭기라고 하는 거죠. 이제 반전 적분 기분인데 이제 반전 증폭 회로에서 이제 귀환되는 R2 대신에 커패시터가 연결된 구조를 얘기하는 거죠. IR 부분의 이 성분과 IC, I-C 분의 DT 분의 DV0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인티그럴 했을 때 어떤 값이 나오는지 값을 수치로 적분의 시상수 부분을 보통 이제 인티그럴 타임 컨스탄트 이게 시상수라는 얘기들이 많이 하거든요. RC 부분들을 이때 이제 RC가 들어가서 전압 볼티지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전적분기 그때는 피드백 되는 분이 캐패시터 성분하고 R 성분이 또 들어가는 거 볼 수가 있어요. 시뮬레이션을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정밀 반파 정류기 회로 부분인데 헬프 웨이브 이제 렉티파이어 성분이에요. 다이오드를 이제 이용해서 반파 정류 회로 부분을 나타나고 있는데 다이오드의 이제 커트인 전압 부분이 있어요. 여기 안에 있는데 입력 신호보다 작은 정류기를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다이오드와 저항 성분의 기울기를 나타나고 있죠. 입출력 전달 특성에 대한 부분들 성분이 있더라. 정밀 반파 정류회로 헬프 웨이브 렉티파이어 부분인데 연상 증폭기의 큰 개방 회로에 의해서 이상적으로 반파 정류 특성을 갖는 부분이 기울기에 따라서 입출력 전달 특성이 틀리겠죠. 기울기 값도 틀리겠고 이제 정밀 반파 정류회로 부분인데 볼티지 연상 증폭기 출력이 이 다이오드는 도통 상태고 도통된 다이오드를 통해 부기한 경로가 형성된다. 연상 증폭기의 두 입력 단자 사이에는
가상 단락이 성립되므로 V0, V1이 입력 전압이 양의 반주기의 출력을 나타낸다. 그리고 이제 연상 증폭기의 출력이 이렇게 되어서 다이오드는 개방 상태가 되므로 연산 증폭기의 출력에서 반전 단자로 귀환 경로가 형성되지 않아서 이렇게 될 수 있다.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이제 연산 증폭기의 이제 주파수 특성과 이제 슬로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일단 연산 증폭기 이제 개방 루프 오픈됐다는 거죠. 개방 루프의 중대역 이득 부분하고 차단 주파수 이득 또 이제 단위의 대역폭 얘기를 하고 있죠. 이런 부분들, 이런 디바이스의 개방 루프 주파수 특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픈됐을 때 이 주파수 특성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전압 이득이 낮아진다. 주파수 높을수록 이득이 낮아지는 거죠. 어느 정도 내가 원하는 주파수대를 해서 쓰게끔 나타납니다. 어느 주파수에서는 어느 정도 이득을 갖는구나. 1메가일 때는 제로, 1kHz일 때는 60dB 이득을 갖는구나. 100dB 정도 받으려면 어떻게 돼? 한 10kHz에서만 써야 되겠죠, 그죠?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비반전 증폭기의 주파수 특성 부분이 나타나고 있죠. 여기 보면 비반전 증폭기. 또 비반전 증폭기의 이제 주파수 특성 부분이 저주파 페루프 이득일 때 어떤 특성과 이제 상주파 주파수 특성은 이렇게 나타나요. 그 비반전 증폭기의 주파수 특성 부분 이득 대역폭 관계가 있죠. 네, 부분하고 이때 이제 개방 루프 특성이 나타나죠. 거기일 때 회로프 특성이 틀려지죠. 네? 거기 이제 비반전 증폭기 주파수 특성에 대한 응답 특성 곡선인데 여러분들 이런 분들 단위 이득일 때 이제 주파수가 어떻게 되는지 그 비반전 증폭기 회로프 이득이 폭을 구할 수 있는 거죠. 핵심 포인트는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반전 증폭기 이제 페르프 이득에 대한 것들도 수치 부분으로 이렇게 이득을 구할 수 있어요. 수치에서. 그리고 이제 저주파 페르프 이득일 때 저 성분 상측 차단 주파수 성분이 부분하고 이제 이득 대역폭의 이제 곱을 수치에서 이렇게 나타내고 있죠. 반전 증폭기 특성은 뭐다? 어떤 때 응답 특성, 주파수 응답 특성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만 기억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때는 회로 비득이 그래서 대역폭이 작아진다. 이런 개념을 이해하면 그런 회로를 여러분이 쓸 수 있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 시뮬레이션 결과 또 슬로율이 이제 어떤 건지 이런 이제 용어 자체가 이제 익숙해야 되겠죠. 단위 시간당 출력 전압 변화의 최대값이 정의되는 부분하고 연산 증폭기 출력의 반응 속도를 나타내는 파라미터 부분들을 나타낼 수 있겠죠. 그리고 정연파 출력, 정연파는 어떤 거 있죠? 정연파, 슬로율의 정연파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되는지, EFIF, B, 또 순류율 제한되는 출력 전압 진폭이 있는데 이때 어떻게 나타내는지 주파수 홈트. 또 최대 전력 대역폭, 풀 파워 밴드위스가 있죠. 연산 증폭기의 출력이 정격 출력일 때 출력이 왜곡되는 발생되는 인계 주파수가 있겠죠. 이런 분들 정연파 출력에 대한 슬로율이 있어요. 이런 주파수 진폭과 주파수가 모두 큰 정연파 그러니까 슬로율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파형과 같은 왜곡된 형태로 이제 출력이 되고 보통 정연파 출력이 슬로율의 영향을 받아서 오늘 정연파 이 특성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제대로 된 정연파예요. 슬로율에서 늘어지가 되나 주파수가 이렇게 되든지 이렇게 바뀐다. 뭐에 의해서 슬로율이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바뀐다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제 핵심 부분들은 연상 증폭기 슬로율 영향을 받는데 뭐가 출력 정연파가 슬로율 영향을 받는 경우에는 진폭과
주파수 사이에 교환 조건이 존재한다. 진폭과 주파수. 그러니까 진폭이 커지고 줄어지고 주파수가 낮아지고 높아지고 이런 교환 조건이 존재한다. 이걸 꼭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연산 증폭기의 순리율은 클수록 높은 주파수와 증폭이 정연파가 왜곡 없이 추적된다. 뭐가? SR이 클수록 높은 주파수와 큰 진폭이 정연파가 왜곡 없이 출력이 된다 이거야. 순리율이 클수록 기억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입력 바이어스 전류에 의한 이제 영향 제거가 있는데 바이어스 전류에 의해서 DC 출력 전압이 영향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이런 회로를 쓴다 이거죠. 비반전 단자 R3 값에 대한 연결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피스파이스 분들 여러분들이 이번 전체를 이제 보지 않았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틈나는 대로 그 값을 한번 익숙하게 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한번 툴을 한번 달아보고 사회에 나오면 이런 툴을 교육해주는 교육기관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때도 볼 수 있고 여러분들이 한번 이 시뮬레이션 결과를 확인할 수 있구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습 부분들에서 이런 파형이 이렇게 클릭되는 부분을 한번 나타내서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전압과 아웃파워를 넣었을 때 어떻게 회로 그러니까 오악캐드로 여러분들 회로 이렇게 그려보는 거지. 저항성분은 얼마 넣어보고 저항도 얼마 넣어보고 일단 넣어보고 캐드 그려서 시뮬레이션을 한번 딱 클릭해보면 결과치가 딱 나와. 여러분들 이걸 다 수치로 계산을 안 해도 시뮬레이션 결과가 회로 이렇게 그려내면 나온다 이거지. 이렇게 해서 구현하면 하나의 증폭기를 여러분들이 설계를 하는 거예요. 시뮬레이션 이제 딱 해보니까 이게 파형이 이렇게 나오는구나. 내가 잘 만들었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이것도 마찬가지. 기본적 회로의 시뮬레이션 되고 확인해 보기 위해서 값을 넣어보는 게 12V. 회로를 찍찍 그려와서 캐드 그리듯이 그려서 시뮬레이션을 딱 해보니까 어느 주파수 30kHz나 100kHz에 컷오프 돼서 쭉 떨어지더라. 주파수 대비 이득이. 근데 이득을 뭐 20dB로 먹고 싶다. 여기까지만 쓰는 거야. 10kHz까지만 쓰자. 근데 주파수가 우리가 주문을 받았는데 높은 주파수를 원해. 그 이 특성을 바꿔야 되겠지. 시뮬레이션을 이렇게 걸어보는 거야. 설계를 봤습니다.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장을 오늘 배웠는데 이런 부분들을 잘 기억을 하고 선생님이 이제 한번 보여줄 수 있는 게 하나 있으면 최근 부분들을 한번 얘기해 줄게요. 중기 후에 어제 했던 게 이게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하도 프로젝트를 많이 하니까 여기 하나 있겠네요. 여러분들한테 한번 자료가 있으면 어제 가서 중기 혁신 계약을 했는데 그 내용이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하고 오늘 강의를 마치는 걸로. 테크 브릿지 사업도 하나 이제 설명을 했는지 그랬어요. 레이더 분들 중복이 됐는데 요걸 한번 봐도 되겠네. 이거는 뭐냐면 레이더 한번 소개를 했나 모르겠네. 시간 된 데까지 뭐 5분 10분 한번 스킵해서 설명을 여러분들 할게요. 크리티컬한 거는 설명 안 하고 디지트 대구에 있는 과학기술원이죠. 거기랑 이제 코업을 하고 있는데 설명을 했어도 한번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원리의 증폭기가 들어간다고 보면 돼. 그러면 자동차를 타잖아, 그죠? 자율주행이가 뭐 이슈가 되잖아. 거기에 이 범퍼에 뭐가 넣어? 레이더를 넣는다고 레이더. 원거리. 비행기의 레이더가 있듯이 자동차도 레이더에서 디텍션 하는 거야. 자율주행에서. 앞에 충돌, 차가 있는지 없는지. 이게 롱레인지는 이제 77개를 쓰고, 숏레인지, 작은 영역은 24기가를 쓰는데, 17기가도 구현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주파수가 77기가다.
아까 이제 텍스트에서 배우는 거는 뭐 몇 킬로헤르츠, 몇 메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나와서 쓸 수 있는 주파수는 굉장히 높더라. 거기에 이제 17기가 부분들을 써서 레이더를 이제 구현해 보는 거예요. 이 파형을. 그러니까 다양한 기술을 써서 SW, IW 이런 기술을 넣어서 한번 설계하는 게 이번 테마의 기술 부분이에요. 자동차의 차량 감지 레이더를 하겠다. 2년 동안 한 8억 정도 들여서 투자해서 이제 개발하는 거예요. 학교와 연구소와 이제 업체들이 모여서 그중에 이제 프로젝트를 교수님이 한 10년 전에 레이더 부분들을 에트리하고 뭐 여러 기관 카이스트하고 같이 해서 개발했었는데 지금도 새로 응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보는 거예요. 거기 안에 이런 빔포잉 안테나, GUI 부분들, 레이더 부분들, 알고리즘 이런 데 알고리즘 여기 업체가 하고 여기 들어가는 회로들이 증폭기가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안테나들이 이제 들어가고 역할 회로가 나눠서 개발해서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이런 레이더가 자동차 들어가지만 드론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관심도가 이제 그걸 왜 응용해서 배우는지를 꼭 알아야 목적 의식이 있어야 돼.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이는 시각이 틀려지는 거야. 텍스트만 계속 보면 왜 배우는지 재미도 없고 수치를 왜 하는지 그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발전의 가능성이 이제 달라지는 거야. 관심이 있으면 그게 성적도 그렇고 사회 나가서도 발전을 할 수 있는 거야. 거기 이제 이런 주관계에서 역할, GUI 부분도 그렇고 알고리즘은 소프트웨어 영역이니까 그렇고 하드웨어 부분들은 파라미터, 프론트엔드 모듈을 만드는 프론트엔드 모듈이 RF 부분. 여기에 여러분들이 봤던 앰프가 들어가잖아요. 이게. 통신 안테나가 들어와서 이게 안테나 쪽이고 여기 이제 신호 처리 부분이 있고 여기 중에 앰프 성능이 들어갈 거라고 어떤 신호가 들어갔을 때 파형이 바뀌고 이렇게 파형을 바뀌고 이런 것들 만드는 게 아까 증폭기나 이런 걸 원리를 이용해서 만드는 거예요. 여기 안에 파라미터 정보값에 의해서 이런 FNCW 알고리즘 부분이 있죠. 신호 자체 프리퀀시 모듈레이션 센터 랩에서 이제 FNCW 형태로 해서 신호를 쏴서 받을 때 그 딜레이 차가지고 이 거리와 이런 걸 측정하는 거예요. 원리 자체는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전체 여러분들이 아까 앰프 같은 것들이 어떻게 바뀌는지 주파수 때는 스펙 할 때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파수 성분, 프리퀀시, 파워가 몇 dB이냐, 1dB, 1dB 떨어지는 그 폭 있죠? 이번 시간에 배운 게 전자회로. 이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몇 년을 배울 수 있는 그 기술들을 한 번에 보는 거예요. 거기 안에 들어가는 앰프가 LNA, 로우 노이즈 앰프죠. 노이즈가 작은 앰프를 통해서 안테나를 통해서 가는 거야. 모든 시스템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 빔 제어하는 디지털 부분들 이런 것들 컨트롤하는 것들. 되게 재밌겠죠. 개발해다 보면. 그런 것들은 하나의 SOC. 주파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여러분들 보이지가 않아. 모듈이 작게 만들어진다고. 이 안에 소자를 구현해보는 거야. 그냥 그 앰프 성분. 77기가 가지고. 그럼 이제 현미경으로 봐야 보인다. 요만하다 이거지. 전기구나 이런 것들은 큰 그런 뭐 아래 소자들이 왔다 갔다 하지만 여기는 굉장히 작은 디바이스 전자공학은 이렇게 형성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안테나가 가고 이런 것들 무슨 했던 저기 5G나 레이더나 또 어나더 70기가 80기가 또 백홀 장비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는 슬라이드가 여기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아는 거 찾아가지고 시간 되는 대로 짜투리 시간 있으면 여러분 설명해 줄게. 이렇게 해서 커러스트 제거하고 하는 분들은 이제 설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파수 높다 보니 핵심 부분 이런 모듈들이 주파수 성분에 따라 굉장히 다른 거예요. 만드는 이게 기술인 거예요. 지금 이제 삼성전자라는 만드는 5G 중계기 기주 장비들이 디바이스가 17기가 아니면 이건 낮아 28기가 그런 디바이스를 만드는 기술에 대한 이슈들이 있는 시장에. 그래서 거기 안테나 성분이 증폭이 된 성분이 뭘 통해서 나가? 이 안테나 통해서 나가는 거예요. 나가서
통신은 서로가 약속된 신호를 가지고 얘기하지만 레이더는 뭐예요? 그 약속된 시간이 없는 거예요. 일방적인 거죠. 내가 디텍션 해보고 제가 어떤 물체에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이런 거 체크를 하는 거예요. 연착을 개발해서 이제 이런 성능 목표를 달성하는 게 여러분들이 전자 회로를 배우는 이유야. 이런 주파수 성분이 있을 때 출력이 얼마고 dB가 얼마일 때 감지율이 얼마 되고 이런 것들을 목표를 삼고 측정을 해서 디바이스를 만들면 그건 개발 목표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스킴으로 아마 공학으로 이제 계속 하게 되면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여러분들 참조를 하면 그때 기억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이번 시간에 이렇게 50분 수업을 마치고 다음 시간에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